평소 건축에 관심은 많았지만 건축에 관한 책은 하나도 읽어본 게 없어서요. 제가 건축에 관한 책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안도 다다오가 말하는 집의 의미와 설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요약한다기보다는 이 책을 읽고 감명 깊었던 혹은 그의 건축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몇몇 구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다 다다오의 경력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안도 다다오는 프리츠커상, 칼스베르크 건축상, 교토상, 프리미엄 임페리얼레상을 모두 수상한 유일한 건축가이다. 완벽한 기하 구조가 절묘하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의 건축은 과밀한 도시 속 협소한 땅에서도 독립된 주거를 완성해내는 집요한 창조성으로 이름 높다. 그는 젊은 시절 프로 권투 선수로 활동하다가 르코르비지에의 건축에 흥미를 느껴 단신으로 세계 건축 여행을 감행, 독학으로 건축가의 길에 들어섰다. 귀국 후 안도 다다오 건축연구소를 설립했고 1971년 지인에게 처음으로 소규모 주택을 의뢰받으면서 자신만의 건축 세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안도 다다오는 빛, 물, 바람, 나무, 하늘 등 자연을 건축 요소로 품으며 여기에 조화를 이루는 노출 콘크리트와 유리를 이용한 기법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해 갔다.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 노출 콘크리트로 만든 주택들과 건물들 많이 보이는데 이게 안다오 다다오의 처음 시작 건축가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첫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 권투 선수로 활동했다는 경력도 참 특이하고요. 너무 용감한 것 같아요. 독학으로 업을 완전히 바꾸고 또 그걸로 성공했으니까요. 이 책은 안도 다다오가 스스로가 자신의 건축 철학이 확립되어간 여정과 투쟁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 데뷔작부터 절정되었던 1996년까지의 모든 작업을 망라해 보여준다. 여행 중 스케치부터 건축가로서 아이디어를 기록한 드로잉, 도면, 건축사진 등 500여 점의 도판이 수록된 이 책에는 증축 또는 개축한 건축의 전후 비교 자료까지 상세히 실려있어 더욱 흥미롭다. 그리고 지면에 발표한 주요 글들과 인터뷰 내용은 도시 게릴라 주거를 선언하고 스미요시 나가야를 거쳐 수많은 작업으로 이어지면서 공공성과 사회성으로 확장, 한신 대지진 부흥 계획에도 도전한 그의 궤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프롤로그를 대신한 집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니까요. 독일 건축가 미스 반 데어로에와 프랑스 건축가 르꼬르 뷰지에를 롤모델로 삼았던 것 같아요. 특히 미스 반 데어로에의 판스워스 하우스에 대한 감상이 잠깐 실려 있는데요. 소개하자면 10몇 년 만에 시카고 교회 플래노의 광대한 대지에 지은 판스워스 하우스를 찾았다. 이 주택은 시대의 변화에도 전혀 쇠락하지 않았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미스 반 데어로에라는 개인의 느낌을 분명히 전하고 있었다. 세 개의 직사각형 슬랩으로 구성된 유리상자는 폭스강이 흐르는 평탄한 목초지 위에 8개의 H형강, 기둥으로 지지되어 신중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철, 유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리고 바닥의 대리석은 소재가 갖는 특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확실한 재료 선택이다. 당시 미국 최고의 장인 정신이 잘 다듬어낸 디테일도 그렇지만 미스 반 데어로에는 자신이 마음속에 품은 추상화된 공간을 철저히 관철시키려고 헤아릴 수 없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건물의 단정한 모습이 건축가에게 더욱 무시무시하게 느껴진다. 여기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건축의 이상을 위해 건축에서는 불가능할 정도의 정밀도를 추구한 미스 반 데어로의 집념이 하나의 미학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미학은 너무나 철저해서 두려움을 줄 정도이며 일종의 폭력성이나 광기마저 간직하고 있다. 이 집이 거주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울 정도다. 제가 그 집을 몰라가지고 너무 궁금한 나머지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요. 시카고에 사는 의사 판즈 워스를 위한 주말 별장이었다고 하네요. 마저 이어가자면요. 이 정도로 폭력적인 건축이 실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과 유리의 건축을 깊이 생각하며 궁극의 지평까지 도달한 미스 반 데어로에의 고달픈 사고의 궤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평을요.
미스 반 데어로의 이름을 빼고 그냥 이 건물에 대한 설명을 듣자 보면은 저는 이게 안도 다다오의 건축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미스 반 데어로에라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금방 분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안도 다다오가 미스 반 데어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겠죠. 한편 일본에서 건축 활동을 시작한 안도 다다오는 우선 산다는 것에 대해 원전부터 다시 물으며 주택의 개, 이거를 그냥 인디비주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인디비주얼의 의지를 강하게 새기고 개인을 불어넣음으로써 조금씩이나마 일본의 개인을 뿌리내리고자 했다. 내가 평생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숫자라고 해봐야 일본 주택의 총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니 터무니없는 꿈이긴 하다. 그러나 그런 꿈을 잃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1973년에 발표한 소논문 도시 게릴라 주거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선언하려고 한 것이다. 도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진 개인이 모든 사고의 중심에 인디비주얼을 놓고 개인이 사는 장소, 그 영역을 극적으로 획득하면서 도시의 작은 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주거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 젊을 때부터 세계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나는 풍요로운 개인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배웠다. 새로운 세계를 눈앞에 둔 오늘날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에서 느끼는 면을 보면 조금도 풍요로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일에서나 마찰을 피하고 타인과 동조하며 살아온 일본인의 사고나 행동의 뿌리에 개인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인디비주얼로부터 발상을 소중히 하고 싶다. 풍요로운 개인이 풍요로운 가족, 지역, 국가,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 생각을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근대의 틀에 담기지 않은 개인이 가진 직감이나 몽상, 광기야말로 건축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활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양의 근대 사상이 박차를 가한 인간과 자연을 격절된 관계로 파악하는 풍조에 대해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주거 안에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다루는 동양의 전통적 사고를 실현하고 싶었다.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그런 신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1975년 스미요시 나가야라는 아주 작은 주택을 지었다. 이를 출발점으로 도시 게릴라 주거라고 부를 수 있는 도의 좁은 대지에 세우는 작은 주택, 그리고 일본인의 주거로서는 비교적 조건이 좋은 몇몇 주택을 직접 지어왔다. 스미요시 나가야는 정말로 작은 땅에 지어진 협소주택인데요. 그 대지를 3등분하고 그 중앙부를 내부의 뜰, 중정으로 만들어 외부로 개방했다. 인간은 강인한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나의 이 대담한 제안은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 비 오는 날 화장실에 가는데도 우산을 써야 한다는 등 내부의 동선이 단절되었다는 데 비판이 집중되었다. 확실히 기능상 관련된 방사회를 최단 또는 쾌적한 동선으로 잇는 것은 이른바 당시의 모던 리빙에서는 불문율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들어낸 때로는 가혹한 자연이 주거 안으로 들어간 외부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중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나는 중정이 자연과 물리적으로 직결된 공간이라는 것을 넘어 이곳에 정착해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주자가 이런 공간을 통해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를 바랐다. 나아가 새로운 자극, 순화된 자연과의 대화가 거주자의 세계관까지 바꾸기를 기대했다. 또한 이 극한에 가까운 규모 안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1mm도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떠한 빈틈도 다 살린다는 자세로 설계에 임했다. 모든 세밀한 부분에 최선을 다했고 치수와 재료 선택 등도 한계에 이를 때까지 생각했다. 내가 주택을 짓기 시작한 지 25년이 되었다. 그동안 항상 자아를 지닌 개인이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다운 삶을 획득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주택이 바람직한 모습을 물어왔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답으로 몇몇 주택을 탄생시켰다. 그 답에 대해 시간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흥미롭게 지켜봐왔다. 지금은 익숙해진 모습으로 거주자가 아주 원만하게 집과 대화하는 모습들을 본다. 그들이 스스로 더 나은 생활을 생각하며 사는 모습에
나의 답도 아주 틀리지는 않았다고 느낀다. 지어진 당시 그대로의 호흡을 계속하며 천천히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집과 앞으로도 삶을 함께 살아가자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주자들에게서 일종의 감동을 느꼈고, 동시에 그 주택들에서 확실히 개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실감한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스미요시 나가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스미요시 나가야는 과밀한 도시 환경 속에 있으며 외부로 열린 창이 없다. 사진을 보니까 두 건물 사이에 끼어있는 좁은 골목 같은 그런 대지였어요. 밖에서 보면 폐쇄적이고 단순한 네모 상자로만 보이지만 그나마 그 상자를 3등분하여 한가운데 중정이 있어 하늘을 향해 해방되어 있다. 양옆이 이웃과 딱 붙어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곳으로 생각되는 중정은 이 주거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오는 날에는 우산 없이 화장실도 못 가다니 이 얼마나 난폭한 설계인가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앞서 프롤로그에도 이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안도 다다오가 건축 설계서 초기 시절 이 비판, 이 혹평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아있었나 봐요. 실제로 건축 면적의 3분의 1을 중정이 차지하므로 그곳은 예상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자연은 때로 가혹해서 혹독함을 맛볼 수도 있지만 편리함과 같은 뜻으로서의 쾌적함을 추구하는 근대 건축이 잃어버린 생생한 현실성이 존재한다. 나는 늘 편리함과 인간이 느끼는 진정한 쾌적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해왔다. 저는 이 말이 안도 다다오의 특징을 결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편리함과 쾌적함. 이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면 물론 더없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할 때 편리함보다는 쾌적함을 선택하는 그 가치관이 안도 다다오의 철학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잠깐 있네요. 나 자신이 오사카 시타마치의 나가에서 자라기도 해서 어린 시절부터 집이라는 것은 어쩐지 어두운 곳이라고 믿어왔고 춥고 더운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 집의 작은 오픈 스페이스는 안뜰이 아니라 서양의 뒷뜰이었다. 하루 중 아주 잠깐 동안 그곳에 비쳐든 햇빛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다는 것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과밀한 지역에 지은 나가야였지만 통풍이 잘 되었고 내가 자라던 무렵에는 차도 적었으며 에어컨 같은 것도 인공적인 난방도 거의 없던 시대였다. 자연 환경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무더운 여름날 저녁에 지나치는 바람도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런 사소한 쾌적함은 인간의 괴로움이나 아픔을 잊게 해주고 주거 안에 깃든 어슴푸레한 어둠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또한 빛이나 바람의 존재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도 자라나게 한다. 어린 시절 나가에서 살았던 기억들은 안도 다다오가 건축가로서 살았던 모든 생에 걸쳐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어린 시절부터 나가에서 살았던 나에게 집이 어둡고 좁다는 것은 아주 당연했다. 그러나 10대 중반에 나가야의 일부를 직접 설계하여 개조할 수 있는 길을 얻었고 거기서 생겨난 공간의 극적인 변화에 감동을 느꼈다. 그런 일이 있어서인지 머리만 잘 쓰면 일본의 주거 환경도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책과 여러 자료를 통해 세계의 주택 건축을 보고 나자 그런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라도 많은 꿈을 담은 주거를 만들겠다며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면에서 당시에 나는 건축에 거의 무지하다고 해도 좋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꿈의 실현을 위해 일단 달리기를 시작하긴 했으나 그 앞길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렸다. 좌절을 반복하는 나날이었다. 내가 조그마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에 오사카 만구 박람회에 걸친 시기의 일본 경제는 고도 성장의 절정기였다. 일반 사람들도 주택을 지을 만한 여유가 생겼고 모던한 근대 건축물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퍼지면서 표면적으로는 밝고 아름다우며 생활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주택들이 생겨났다. 일본에서 탄생한 모던 주택의 대부분은 그 지리적 조건과 풍토를 일부러 무시하듯이 지어졌다. 근대성과 일본 특유의 풍토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울림의 감각이 결여되어 있었다.
내가 나고 자란 간사이, 특히 교토나 나라 주변에는 쇼인이나 스키야라는 다실풍의 전통 목조 건축물이 많았는데 건축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10대 후반부터 그것들을 자주 보러 다녔다. 한편 없는 용돈을 탈탈 털어 당시 수입되기 시작한 외국 잡지 등을 사보며 서양 건축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전혀 다른 그 세계에 강하게 끌렸다. 1965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자 곧바로 유럽에 가기로 결심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찬 여행이었지만 무엇보다 유럽의 건축물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추동되었다. 세부에 집착하며 자연과 일체가 된 일본 건축물에 익숙해진 내 눈에 그리스 로마의 고전에서 근대 건축에 이르기까지 서양 건축의 세계가 무척이나 신선하게 보였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접하던 것과는 달랐다. 뭔가 재미있는 것을 찾던 나는 직감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이 점점 부풀어갔으나 무엇을 어떻게 봐야 건축을 배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생각에 비해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다. 좀 더 지식을 쌓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잘 모르는 대로 어쨌든 하루빨리 서양의 건축을 직접 접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유럽 여행이 시작되죠. 먼저 시베리아 철도를 경유하여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핀란드는 북극에 가까워 겨울이 춥고 길다. 우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자면 변변찮은 불모의 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엄중하게 세워진 청결한 건축물을 보고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북유럽이라는 특성은 있지만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양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다. 핀란드에 도착한 때는 5월로 마침 백야의 시기였다. 저물지 않는 태양은 건축의 뜻을 두고 잔뜩 불안감을 안고 여행을 시작한 나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주었다. 나는 하루에 18시간쯤 돌아다녔다. 건축은 역시 자연광 속에서 보아야 한다. 그래야 건축의 외관을 잘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이 내부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아직 타피올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핀란드의 뉴타운을 견학하고 그 청결한 정치에 감동했다. 타피올라는 핀란드만의 면에 있고 헬싱키시 서쪽에 위치한 에스포시에 4개의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전원도시랍니다. 또한 알바 알토나 헤이키 시렌 등의 건축을 수없이 보러 다녔다. 특히 알토의 라우타탈로라는 건물에는 매일같이 다녔는데 그곳의 카페에서 지침음을 추스리며 건축과 그것이 서 있는 장소에 대해 생각했다. 핀란드의 건축은 지역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서 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준다. 나라의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쓸데없는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내구성이 강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와 동시에 핀란드 사람들이 건축물을 매우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에도 감동을 받았다. 지역에 따라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당연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핀란드라고 하면 숲을 연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건축이나 가구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목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기술이 진보하면 양질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목재를 가공하여 뛰어난 성능을 지닌 가구용 집성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에 눈뜬 사람이 알토였다. 새로운 근대 기술과 그의 창조력이 결부되어 집성재를 사용한 알토 특유의 곡면을 가진 가구가 탄생했다. 알토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진 핀란드 건축물에서는 역시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다시 보면 지루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맨 처음 내 눈과 마음에 들어온 북유럽의 근대 건축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북유럽에서 독일을 거쳐 프랑스로 향했다. 프랑스에서는 무엇보다도 르코르비지에의 작품을 보고 싶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내가 파리에 도착하기 몇 달 전에 돌연 세상을 떠난 르코르비지에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기존 질서와 기성의 사회의식, 미학의 문제 등과 하나하나 부딪히며 끝까지 싸워나간 사람이다. 그러한 그의 자세에서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에게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나도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었다. 어쩌면 나는 르코르비지의 작품보다는 그의 삶의 방식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연히 그의 대표적인 빌라 사보에도 견학했죠. 당시는 수복 전이어서 마치 폐허 같은 상태였지만 철근 콘크리트 기둥인 필로티,
수평창, 평지붕 등 이른바 미러로 열린 르꼬르비제의 기법이 모두 집약되어 있었다. 르꼬르비제는 주택을 살기 위한 기계라고 했다. 여기서 기계라는 말은 보편성을 가리킨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택이란 보편성이 있는 것이라고 바꿔 말해도 좋을 것이다. 살기 위한 기계라는 은유가 주택은 기계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치환되어 약간 의미가 어긋나게 해석되었지만 그러한 오해 때문에 오히려 한층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할 수 있다. 1968년에 다시 유럽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여름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이었지만 미국 본토의 생활은 풍요로웠다. 그때까지 잡지 등에서 얻은 단편적 지식만으로 미국의 강한 동경을 품던 나는 총체적인 미국을 접했고 동시에 그 풍요로움의 기세에 눌려 역으로 정신의 풍요로움과 문화적 뿌리의 소중함을 통감하며 나 자신을 깨달았다. 그리고 뉴욕에 도착했다. 뉴욕에는 동경하던 페남 마크가 붙은 고층 빌딩이 빛나고 있었다. 레버하우스 빌딩이나 미스 반 데어로에의 시그램 빌딩이 보여주는 늠름한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미스 반 데어로의 건물을 실제로 본 것인데 강력하고 너무나 긴출적인 그 공간에 의문을 느끼기도 했다. 자재의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1919년부터 23년에 걸쳐 반 데어로에가 이상으로 내세우던 균질 공간으로 구성된 프리드리 거리의 사물용 빌딩 안, 유리의 마촌루 안 등 일련의 프로젝트가 1951년에 처음으로 시카고에서 레이크쇼 드라이브 아파트로 구현되어 있었다. 그때 이미 20세기의 건축은 반 데어로에게 지배당할 운명에 놓인 것이다. 이른바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고 불리며 세계를 제패하던 이 균질 공간에서 과연 인간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신이 평온해지고 영혼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생겼다. 나는 무엇을 만들고 계속해서 무엇을 물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앞으로 건축가로서 살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1968년에 두 번째 유럽 여행에서 베를린을 경유하여 빈으로 갔다. 나는 도시 빈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분위기는 나라와 도시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배웠다. 빈이라고 하면 음악의 수도라는 이미지가 강하기도 했지만 회화에서 세기말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에곤 실레나 구스타프 클림프의 배경을 알고 싶었다. 링슈트라세라 불리며 호프브루크, 왕궁을 말하는 뜻이래요. 호크브루크를 둘러싸듯이 환상으로 달리는 폭넓은 도로의 안쪽에는 마치 건축 전람회처럼 훌륭한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도시에 사는 풍요로움의 정신을 빼앗겼다. 일반적으로 인기가 많은 오토 바그너나 요제프 호프만의 건축보다 오히려 장식은 조약이라 단언한 다소 편협하게 보이는 아돌프 로스에게 나는 더 흥미가 갔다. 그래서 빈에서는 오로지 로스의 건축만 보러 다녔다. 그의 건축에는 이제껏 맛본 적 없는 공간과 형태의 매력과 빛의 효과가 있었다. 여기서도 역시 빛이 중요하네요. 로스의 건축은 사각상자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추구하여 단순하고 장식이 없다. 결코 균형이나 비율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금욕적인 느낌이 드는 한편 숨은 개인의 욕망과 강한 완력이 깃든 인상을 주었다. 하나의 건축 안팎으로 동시에 서로 다른 면이 표현된 흥미로움이 오토 바그너의 모던하지만 어딘가 단조로운 반복의 미학보다 더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 전체적으로 이 여행에서 느꼈던 그 큰 감동들이 앞으로 펼쳐질 안더 다다의 작품에 그대로 다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빈에서 찾지 못한 호프만의 스토클레 저택이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다는 것을 부지하게도 그때는 알지 못했다. 훨씬 나중인 1992년에 처음으로 알았고 지인의 소개로 스토클레 저택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정면 현관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커다란 보이드 공간인 거실에서 식당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방을 구석구석 둘러보았다. 건물 뒤로 펼쳐지는 정원부터 건축은 물론 인테리어, 가구, 살림살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작자의 의도가 느껴지는 아주 매력적인 건축물이었다. 그러나 내가 27살 때 접한 아돌프 로스의 울퉁불퉁하고 뭔가 느낌이 살아있는 건축물이 더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현재 일과 직접 이어지는 사실상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미 시마의 집 설계에 전력을 기울였다.
드디어 일본에서도 모던한 주택이 통용되어 가는 시기였는데 오랜 여행 동안 르코르비제의 빌라 사보이를 비롯해 명작이라 하는 몇 개의 주택을 둘러보면서 내가 건축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택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희미하게나마 했다. 먼저 사람이 현실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주택을 통해 사회를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당시 나를 포함하여 젊은 건축가가 주택을 의뢰받는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고 대지가 좁고 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도미시바의 집의 경우도 시다마치의 목조 나가야가 밀집된 좁은 대지였다. 물론 예산도 빠듯했다. 그러나 의뢰인 없이 머릿속으로만 설계하던 내가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다. 지금 가보면 춥기도 하고 보이드 공간은 있어도 방은 좁고 전체 면적에 비해 욕실이나 화장실이 비좁은 등 균형이 맞지 않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집에서는 강한 기운이 전해진다. 그 무렵에 나는 생각이 앞서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의견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1972년 처음으로 도미시마의 집과 그 밖의 두 건의 계획안을 포함해 세 채의 주택을 건축 잡지에 발표했다. 그때 쓴 글이 도시 게릴라 주거이다. 과밀한 대도시 지역의 협소한 대지 위에 독립주택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자 쓴 글이 도시 게릴라 주거였다. 왜 게릴라 주거라는 이름을 붙였는가에 란 물음에 답할 것도 없이 그 무렵에 나에게는 살아가는 것, 만드는 것, 생각하는 것이 동의어였다. 나는 자신의 몸을 걸고 살아가는 게릴라의 삶에 공감했던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며 나약한 소리를 하지 않고 다수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인디비주얼을 거점으로 삼아 기성사회와 싸우는 체게바라로 상징되는 게릴라의 생활 방식이 홀로 사회에 뛰어든 자신과 겹쳐졌다. 사무소를 열었으나 당연히 일할 기회는 오지 않았다. 의뢰인도 없이 몇 개의 공모전에 응모하거나 스스로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설계를 했다. 어쩌면 의뢰인이 없어 행복을 듬뿍 맛보는 나날이었는지도 모른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모형을 만들고 스스로 비평하는 혼자만의 싸움을 즐겼다. 그건 경험보다는 타고난 성질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생각할 자유만큼은 무엇에도 속박당하고 싶지 않다. 의뢰가 없어도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나서 아무 일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한 일을 기꺼이 착수해왔다. 나카노시마 프로젝트나 물의 교회 같은 것이 그러했고 1976년 오카모토 하우징에서 시작된 집합주택에 대한 제안이 로코 집합주택으로 그리고 그것이 2기 3기로 발전되어 현재 한신 아와지 대지진 이후 고베에서 계획하는 부흥주택 제안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책의 내용은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던 집들의 스케치와 그리고 내부 사진 그리고 그것을 지을 때 그의 생각 같은 것이 계속해서 수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만 요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요점 정리가 안 되네요. 너무 많고요. 다 소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보다는 작품을 사진으로 보는 것이 더 감동이 큰 것 같습니다. 안도 다다오의 작품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볼 수 있잖아요. 제주도의 비치교회라든가 유미미술관 같은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왜 그런 작품들이 나왔는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안도 다다오의 책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다른 건축가들의 책도 찾아서 보고 틈틈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